제 옆에 이충근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제 이제 3.1절 천만 국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오전에 이른 시간부터 가 있었는데 네. 12시쯤 되니까 광장을 가득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어 터지는 수준까지 걸을 내려가지고. 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한 목사님 연설하시고 마치고 내려오셔서 예. 잠시 이렇게 뭐 화장실이나 다녀오실 때 예. 제가 박사님 뒤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의 뭐 다니시지를 못하시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충근 박사님 아는 분들이 또 많이 드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예. 그리고 어제 현장에 오신 예. 오랜만에 광장에서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신 느낌이나 이런 거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뭐 그냥 뭐 악수하느라고가 아니라 네, 그렇지 않아도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맞습니다. 까뜩 와가지고 뭐 정말 이 대성황을 이뤘는데 사람들이 이 그리워했던 거예요. 의사 표출도 하고 그 다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억제됐고 네네. 또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또 억제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제 아주 크게 분출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저는 그런 세게 하는 연설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저 나가서 네. 얘기하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네, 예. 그 수많은 관중에서는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광화문 운동을 뭐 몇 년 했지만은 예, 저는 예. 그 광화문에서는 연설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연설이란 말이 강의로 나오더라고. 네. 내가 강의를 하려니까 그러면서 네, 근데 하여간 뭐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뭐 참 그분들이 원하는 거가 뭔지를 느끼겠더라고요. 그 순간적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이 사람들이 자유와 좀 강한 이 대한민국을 원하는구나는 그런 거를 절절히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5일에 그와 같은 또 동일한 집회가 이번에는 천만 이제 국민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 그렇죠. 있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정치가들이 못하면 국민들이 해야죠. 맞습니다. 예. 네. 그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네, 현장에서 뵙자고 인사 한 말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가고 통일된 자유로운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의사를 결집해야 됩니다.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이라는 그 열린 광장이 있으니까 우리 자유시민들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동포들 모두 나오셔가지고 뭐 함께 네네. 그 우리 견해를 표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국제 정치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네네.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예, 이제 전쟁을 일으킨 그 원인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국제 정치에서 바라볼 때 무조건 먼저 총을 쏜 놈, 때린 놈이 나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전쟁 중인데 예. 다들 러시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예. 러시아가 왜 쳐들어갔을까? 원인은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국제 정치에서 이제 전쟁 공부하다 보면은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밝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단순히 네네. 먼저 때렸다라는 것만 가지고 침략국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 공부할 때 그냥 한국 전쟁에 관한 책 중에서 우리가 주로 북한이 전쟁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그 좌파 학자가 네. 아니야. 남한이 침략을 유도한 거야. 책 제목이 침략 유도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네네.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이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먼저 들어가서 건드린 거는 러시아인데 그럼 러시아가 왜 먼저 들어가서 건드렸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건 누가 먼저 때린 전쟁인지 알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은 네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6배쯤 되는 넓은 나라인데 저쪽 동쪽 끝에 그러니까 러시아랑 국경이 접하고 있는데 네네.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돈바스라는 지역에 조그만 공화국이 있어요. 그 공화국 두 개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 사람들이고 피인종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말도 러시아 말 쓰는데 그 두 개의 나라가 독립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싫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들어가서 그 반란 지역, 반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 그게 그러니까 최근으로 따지면 언제쯤? 바로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너 왜 아무리 그래도 우리랑 피도 같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예. 옛날에 그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사는 독일 사람들을 체코슬로바키아가 못 살게 군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것이 전쟁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네. 뭐 이런 거죠. 이번에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기에는 반동분자들, 네네. 나라를 띄어가지고 나가려는 녀석들, 그 사람들을 가서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뭐 죽이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소련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랬죠. 저 젤렌스키 정부는 신나치스라고 말 안 듣는 국민들을 가서 무참히 죽였다고 그런 것까지 다 치면은 네네. 물론 그 국경을 넘어 들어간 것은 러시아지만은 네네. 그 앞에 상황을 다 보면은 이거 뭐 잘 모르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 굳이 러시아가 이유 없이 침공할 필요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네. 그 나는 러시아 하고 싶어요. 나는 독립하고 싶어요 하는 그 지역을 무참하게 총으로 해결하지 않고 네네. 그냥 말로 뭐 설득하거나 이랬으면은 러시아가 들어갈 명분도 사실은 확 줄어들었었겠죠. 예. 근데 이제 네.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알기로는 이렇게 지인분께서 네네. 요 관련된 어떤 어, 내용을 어. 좀 카톡으로 적어서 보내주셨다고 맞아요, 해서 제가 그 맞아요. 내용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그 정확한 보도를 뭐 못하고 있어요. 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뭐 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 그 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네네. 뭐 저는 그 민간인 교관으로 이제 했고 그 육사를 나오신 그 제 동료입니다. 동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정착 박사도 받고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은 이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예.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네네. 근데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뭐 이 얘기하면서 한번 우리 그 청취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저렇게 썼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예, 통치력과 외교 역량이 없는 지도자였다. 젤렌스키는. 네. 그리고 소련 제국 부활을 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퓨틴의 야망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퓨틴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야망 있는 맞습니다. 야망이 있고 그리고 뭐 깡패 같은 사람이죠 스타일도. 그런데 소련 제국 부활을 노리는 자에게 포획당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잡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도 썼습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2019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측근 연예인들이 권력에 대거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친구들 가지고 저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팩트니까.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는 13%였고 67%가 전쟁에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근데 그거를 국론이 분열돼 있고 네네. 리더십도 발휘 못했고 부패했고 네네.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나라는 그 푸틴 같은 그 강성 지도자가 네네. 영어로 스트롱맨입니다. 전쟁을 하시라도 일으킬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 못했다. 한 예가 있어요. 미국이 그 젤렌스키한테 러시아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랬더니만은 그 1월 말인가 그래요.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이렇게 과장하느냐고. 러시아가 뭐 공격 당장 한다는 그게 어딨냐고. 오히려 과장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2019년에 네네. 집권한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헌법에다가 우리는 나토에 가입할 거다. 그 소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일 민감한 부분에 제일 민감한 대해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자극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도 했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러시아예요. 그리고 친서방보다 친러적 성향의 나라, 언어가 비슷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몇십 년 동안 러시아 연방 중에 하나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이 제가 그랬죠. 푸틴은 미국한테 나도 강대국으로 대우 좀 해줘. 맞습니다. 강대국으로 부활하고 싶은데 옛날의 영광을 찾고 싶은데 그거를 대비를 하지를 못한 거다.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다. 러시아는 깡패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 정치 분석할 때 그런 감정이 들어가면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고 그러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국가 이익이 있고 예예.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다. 그래야지 분석이 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러시아가 이 거의 뭐 악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 악마를 네. 처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네네. 국제 정치 얘기하면서 네네. 그 많이 쓰던 말인데 국제 정치는 착한 아이에게 상을 주지 않는 정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착한 아이가 상을 못 받아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착하게 살면은 남의 침략을 면하지 않을까, 네네.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 착하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해야 돼요, 일단. 예, 맞습니다. 근데 강하게 되면 평화 유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약한 나라 보면 점령하고 싶거든.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 네. 나는 이제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이 전쟁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남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말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구려가 남을 침략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제 아시아의 전쟁을 공부하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전쟁 데이터를 쭉 해가지고 누가 공격했느냐를 이렇게 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박사 논문을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뒤적뒤적하다가 야 우리나라가 침략한 적이 있네 그러더라고. 예, 고구려는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구려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고구려, 전쟁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 책을 사가지고 네네. 그냥 뭐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예, 맞아 하고서 예, 우리가 강할 때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침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봐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지 그러는 겁니다. 예,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하면은 네네. 고구려는 중국 변방에 있는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선조 국가라고 보는데 예예.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이건 하나의 그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고구려는 우리 민족이 아닌 거거든요. 네. 난 그래서 그런 말은 그렇게 그 국제 정치에서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언론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네네. 그 러시아를 전 세계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네네. 러시아가 꼬리를 내리거나 무너질 거다. 막 이런 정도의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건 네네. 틀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네네. 제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동참할 수도 없어요. 예예. 그리고 맞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이 제재를 몇 년 받았습니까? 북한이 세계의 제재를 수십 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핵을 내려놓지 않고 있단 말이야. 예예. 근데 러시아를 지금 제재하겠다고 나왔는데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래갖고 서방 측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가지고 공장도 돌리고 전기도 켜고 난방도 하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은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전기값 2배 오르고 뭐 기름값 2배 오르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곧 2,000원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네네네. 우리가 그 호주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호주가 너무 미국 편을 들으니까 중국이 니네 석탄 안 사.
이렇게 니네 석탄을 호주 석탄을 안 사주니까 다른 나라들이 호주 석탄을 다 사주더라는. 네네. 왜냐면은 다른 나라가 사오던 시장에서 중국이 사가니까 예. 시장만 바꾸는 것뿐이에요. 사실 큰 제재가 이게 참 웃긴 효과이기도 한데. 그러면 근데 이게 대한민국도 러시아 제재에 이제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 보니까 네.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제재에 동참을 했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은행 뭐 이런 이건 뭐 전반적인 그거예요. 이게 종류가 많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해요. 처음부터도 맨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회의해 가지고 동맹에 뭐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요번에 보니까 어제 신문이죠, 저거. 동맹 요청 미국이 같이 하자 그러는데 네네.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한국을 규제하겠다고 나왔다는 이야. 그런 기사가 떴는데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나는 네가 원하는 제재에 나는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중국이 빠지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제재하면은 제일 힘든 나라가 독일입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네네. 러시아 기름을 갖다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 어떻게 제재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만약에 독일이 러시아 기름을 갖다 쓰고 있는데 네네. 이 미국이 원하는 제재에 동참하자는 말로 적극적으로만 제재를 해서 네. 이 기름을 만약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독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 피해가. 그 우리가 미국에서 외교 정책 공부할 때도 그 지금 이 송유관을 벌써 몇십 년 전에 만든 거예요. 네네. 저건 이제 독일의 러시아의 밥이다 이거야. 저걸 만들어 놓으면은 추운 겨울에 러시아가 값 올려 가스값 올려 받겠습니다. 네네. 뭐 지금 뭐 가스를 1,000원 받는데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2,000원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정말. 이 생 겨울에 네네. 올려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왜 만드느냐라고. 그 우리 그 독일이 미국 말 안 듣고 만든 것이죠. 그때 미국은 안 만들길 원했어요. 예. 중동 거 사다 쓰고 자기네 거 어떻게 좀 사다 쓰고 아. 캐나다 거 사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자기의 우리가 석유를 네. 석유가 오는 줄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에다가 자기 생명선을 연결시켜 놓은 거라. 지금 한나가 있고 그 네네. 노드 스트림이라는 게 한나 그 이름이 노드 스트림이에요. 네네. 노드 스트림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소련의 석유가 독일로 이제 쭉 제공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두 번째 거를 거의 만들었습니다. 네네. 100%는 아닌데 95% 이상 완성이 됐는데 독일이 미국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거의 완성된 이거를 계속 쓸지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소리지 지금 쓰던 거를 안 쓰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 안 쓰면 독일이 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한 일주일 정도 러시아 쪽에서 끊었던 적이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네. 화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조금 참으면 굉장히 되잖아요. 큰 피해를 봤었다고 그렇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네네. 석유 2주일 들어오면은 내가 그 석유 전문가한테 네네. 한 석유 2주일 들어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에너지는 보세요. 우리 전기 2주일 못 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그렇죠. 저거는 조금 네. 국제 정치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 제재는 못.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재하려는데 러시아는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자원 대국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 에너지인데 네네. 그리고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아픈 거라. 나는 안 아프고 너만 아파야지 제재가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내가 더 아파. 그러면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국제 정치에서 네네. 국제 사회에서 경제를 가지고 제재를 해서 어떤 큰 이익을 봤던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통설은 네. 경제 제재는 국제 정치 나라들의 행로를 바꾸는데 영향이 없다가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가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제재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북한 아직도 버티잖아요. 그 러시아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북한도 네네. 제재로 안 되는데 러시아를 제재한다. 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코노믹 될 수 없다. 생션이라는 책이 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건 뭐 좀 나온 지 좀 됐어요. 네. 거기는 아니다가 답인데 최근에 하나가 더 나왔는데 그건 아직 이제 발간이 곧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주문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 이후에 경제에서는 그 이후에는 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근데 대부분 실패입니다. 경제 제재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민간인 지역입니다. 그 어린이집, 맞아요. 요양시설 이런 데에 러시아가 폭격을 했다. 근데 러시아는 우리는 전혀 폭격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폭격한 어떤 자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제공을 하면서 근데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하면 여론이 당연히 러시아 본인들한테 안 좋게 돌아갈 게 뻔한데 이거를 왜 공격을 한 거지라는 의구심도 들고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혹시 바닷가에 예. 요만한 어린아이가 거꾸로 누워 그러니까 엎어져서 죽은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시리아 난민 그 무슨 난민. 예 맞습니다. 예. 나중에는 그 사진이 조작된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요? 그 사진이 조작된 사진으로 밝혀졌는데 외교 정책, 국제 정책의 원칙은 네. 그런 사진을 보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감정에 의해서 외교 정책을 만들면 실패한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폭격이라는 것이 네. 이제 그 만약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네. 그 아파트를 쏴서 맞췄다. 정말 의도하고 네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중한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의 그 목표는 그 저항하려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요. 예. 민간인이 막 죽게 되면은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폭격 이론에 의하면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폭격을 통해서 네네. 시민들의 전투 의지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네네. 월남전 때 폭격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많이 했는데 예. 폭격은 적국 시민들의 전쟁 의지를 꺾지 못했다가 지금까지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한다면 전부 서베이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느냐 하는데 얻지 못한다. 특히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얻지 못한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러시아가 왜 그럼 아파트를 공격했느냐? 아파트 일부가 부서진 사진들 다 나왔잖아요. 영상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저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러시아 공군은 미국 공군이 아니다. 미국은 정밀 폭격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 영국도 못해요.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 오로지 미국만이 현재 정밀 폭격이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마도 러시아가 폭격을 했는데 잘못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를 민간인을 노리고 폭격한 게 아니라 민간인을 그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럴 실력이 없었다. 정밀 폭격을 할 수 없다. 러시아 공군기로. 옛날에 그 무슨 어느 나라 대사관에 미국이 공격을 잘못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인가 맞아. 그래서 그 대사관에 미국이 폭격을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어느 나라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미국이 그거는 일부러 했다라고 봅니다. 중국 대사관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이 에러를 나중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저게 그 정말 에러를 보면서 사과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이 1990년 무렵에 이미 정밀 폭격을 했거든요. 지금 30년 됐잖아요. 맞습니다. 뭐 1,600km를 날아가서 30cm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차를 내겠습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에서 사실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센세이션. 이슈몰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이제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이고 오늘이 지금 3월 2일이죠.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2월 달이 31일까지 있는 달이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의 전황을 보고서 뭐 러시아가 헤매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초정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가 그 이라크랑 전쟁할 때 그 바그다드 점령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미국 정도가 한 달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보다 훨씬 그 무기 수준이 떨어지는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점령.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며칠 전 그 미국 뉴스에는 이번 주말이 위험하다라고 다 나왔어요. 그 언론의 네네. 그 센세이셔널리즘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빠져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러시아의 공군은 사실 미국 공군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공군보다도 못할 겁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하고 네. 시리아랑 공중전을 했는데 뭐 걔네들은 자주 싸우니까 예, 예. 85대 0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쓴 무기는 미국 무기고 그리고 시리아는 전부 소련 비행기 가지고 싸웠거든요. 이야. 근데 85대 0으로 이겨가지고 네. 그때 이스라엘 군이 이제 미군은 야 이거 봐라 우리 거하고 상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우리 거가 월등히 좋다. 85대 0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뭐 미국한테 야 우리가 소련 비행기 조종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의 기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네네. 그런 의미죠. 아무튼 네네. 그 미국 비행기하고 소련 비행기하고 싸워서 85대 0으로 미국 비행기가 이긴 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네네.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해주셨을 때 네네.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기술력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쟁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 달 동안 공격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작과 동시에 방송부터 했고 모든 게 사실 중단시킬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침략한 나라 최근에 그 소련입니다. 그 1980년 그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네.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가지고 소련이 제일 먼저 부셔놨어야 될 것이 그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KBS 같은 방송국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부셔야 되는데 통신탑을 먼저 부시면 되거든요. 예, 예. 러시아가 그 통신탑을 부시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부시 대통령 때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그 침공하는 그날 통신탑을 이 폭격해가지고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래서 그 네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하라는 방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저항하십시오라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2003년에 했던 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냥 기술력의 차이가 그 정도로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미국 정밀 자체가. 타격.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갔을 때, 야 그 초정밀 무기 가지고 원시적인 전쟁을 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한테 탱크로 덤비는 나라는 바보입니다. 탱크나 뭐 대포로 덤비는 나라는 바보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려면은 게릴라로 싸워야 됩니다. 게릴라나 네. 테러리즘. 그래야지 미국의 초정밀 무기가 작동을 못하죠. 그런데 그 초정밀 무기가 이번에는 그 아프가니스탄 게릴라하고 싸울까? 미국이 헤맸죠 10년 동안. 게릴라하고 싸우려면은 네네. 결국은 뭐 초정밀 미사일로 사람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총알로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그 보병이 들어가서 아프간 게릴라랑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말 그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 국민들이 다 게릴라가 돼서 네. 저 의병이 돼가지고 싸우면은 아마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하겠죠. 뭐 한 달 만에 점령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네네. 좀 하는 것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네네.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네. 지도자로서 취해야 될 어떤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누가 그래도 제일 잘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네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 제가 말이죠. 이 그 네. 전쟁 분석하면서 유튜브 방송으로 일단 젤렌스키를 낙제점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은 이건 마이너스야. 낙제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뭐 60점이 아니라 40점도 안 된다고 내가 네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바이든 그 허약함에 관하여라고 아예 그 유튜브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네네.
이제 요 다음 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푸틴은 어떤 인간인가. 이건 그냥 양아치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가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러시아가 돈으로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혹시 믿으세요? GDP가 한국이 더 높다는 거? GDP 총액이 러시아보다 네네. 한국이 더 많아요. 어. 한국이 10등, 러시아가 11등입니다. 네네. 언제 한국? 근데 그걸 서로 바꿔야 해. 러시아가 10등, 우리가 11등, 또는 11등, 12등. 그래서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석유값이 높은 해에는 러시아가 우리보다 등수가 하나 높고 예. 석유값이 낮은 해에는 한국 GDP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요 10만 평방킬로에 네네. 5,200만 사는 나라의 GDP가 러시아 전체보다 높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력은 세계에서 한국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내가 강대국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인정 안 해주면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건드릴 거야라고 한 겁니다. 그런 푸틴은 그럼 괜찮은 인간인가? 푸틴이 그 평생을 네네. 스파이를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스파이하고 그리고 스파이를 뭐 그냥 사무실에서 글 쓰는 스파이가 아니라 직접 동독에 파견돼 가지고 뭐 포섭을 하고 네네. 미국 기술을 훔쳐오고 독일 기술을 훔치고 그 동독에 있을 때는 KGB 소령이에요. 이 사람이 중령으로 관뒀습니다. 이제 그 KGB를. 네. 그러니까 평생을 첩보원 정보원으로 살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했을 때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은 개혁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파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수십 년 하던 70년 하던 나라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이 마피아 자본주의라. 그러니까 돈 버는 거. 그래서 돈을 또 돈 버는데 개입을 많이 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 이제 읽는 책이 네. 러시아 리서전트라는 책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이게 튀어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예. 국가의 국력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국력은 군사력은 셉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국과 같은 21세기형 초현대 군사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헤매는 거 보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은 네네. 그런 나라가 이제 근데 원래는 부국 강병이거든요. 네. 강병 부국이 아닙니다. 근데 러시아는 강병의 나라라 부국이기보다도. 네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뭐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생각보다 잘 됐다 안 됐다는 지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가 이 우크라이나를 뭐 3일이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판단 미스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세 지도자가 네네. 전부 다 전쟁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는 낙제점이고 바이든은 낙제 그 이하 완전 마이너스. 바이든은 이 사람은 월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왜 월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24일 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날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 전에도 발표했습니다. 그게 그냥 블러핑, 블러핑이라는 허세, 네네네. 우리말로 뻥이라고 할지라도 푸틴 너 여기 건드리면은 미군하고 싸움해야 돼라고 하면은 푸틴이 자제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러시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8,500명을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8,500명 파견한다는 뉴스를 보고서 소련군하고 미군의 전력을 비교하고 있더라고. 둘이 안 싸워요. 그게 안 그래도 그때 제가 그 언론사들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그게 미국에 나오는 실제 신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그 8,500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으면 이번 전쟁 안 납니다. 그건 100%안 나요. 그 8,500명이 동독이라든가 폴란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 소방서원들이 불 났을 때 이렇게 불 끄잖아요. 네네. 옆집에도 물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옮겨 붙지 못하게 하느라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옮겨 붙지 못하게 하는 데만 물을 낀 거라 물을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물을 뿌리지 않고 네네.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동부 유럽에다가 물을 뿌린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약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박사님께 여쭤봤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박사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때 많은 기억이 사람들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좀 놀랐을 거예요. 예, 제가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었었는데 그때 얘기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한 달 좀 넘었을 네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쭉 그 위기로 지날 때 목사님이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까요? 그래서 내가 안 지켜줄 겁니다라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네. 뭐 그때는 조금 더 세게 얘기했어요. 아마 뭐 포기할 겁니다는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강대국들이 소위 말해서 그 영어로 spheres of influence라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권, 세력권이에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입니다. 음. 그리고 쿠바는 미국의 세력권이에요. 그 두 개를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강대국들의 행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폴란드 같은 나라 막 그냥 쪼개지잖아요. 네네. 뭐 그 강대국들이 그냥 한 나라가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쪼개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하고 소련은 동맹국입니다. 네네. 일본이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는데 한반도에서 서로 맞부딪히는데 반씩가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말로 하면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 정치가 참 아름다운 영역이 아니에요. 아주 그 잔인하고 그래서 착한 어린이에게 상을 주지 않는 정글과 같은 곳이다. 그거를 자꾸 그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라. 북한을 잘 다독이면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군이 러시아군하고 총질을 할 가능성은 0이라고 원래부터 봤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때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해오고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미군 8,500명이 러시아를 전쟁하러 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그 기사만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러 지금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사 그렇죠. 계속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실제 지금 살펴보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런 기미도 사실 보이지 않았다.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크라이나 침입하기 전에도 했고, 네네. 침략 당하는 날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왜 또 하니 그랬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물론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이 싸워야 됩니까? 딱 26%가 싸워야 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적어도 6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 군인이 들어가려면은 네네. 한국이 60% 이상 나옵니다. 아,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네네. 미국이 피해를 입더라도 한국이 파병해야 됩니까? 지켜줘야 싸워야 됩니까? 한국은 미국 시민들이 60% 이상 싸워야 된다고 나와요. 예. 그리고 때로 높을 때는 80%대도 나옵니다. 그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우리는 관심이 우리 동네인데 26일입니다. 침략당하고서 26일 날 네. 25일 고무렵에 대만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남의 도움이 없어도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고 결기를 천명한 거예요. 이야. 바로 그날 네.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미군 해군이 가면은 네네. 그러면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사이가 대만 해협인데 거기 미국 해군이 가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공격을 해요? 감히 누가 들어오지를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공격하려면 미국 해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젤렌스키가 뭐 요구를 했어도 그건 될 가능성은 없었지만은 폴란드 대통령이 네. 미군이 독일에 훈련하러 온 거 그거를 끌어들입니다. 폴란드 와서 훈련을 하세요 하고서. 그리고 한번 와서 훈련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 있는 미군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그거 우리나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군이 와서 훈련하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가서
그들을 그렇게 감동 주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자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그 사람이 뭐 무슨 뭐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옆에 큰 나라가 있는데 사실 그 내가 힘이 세서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최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 그렇죠. 더 힘센 친구의 힘을 그럼요. 빌려서라도 지키는 게 현명한.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폴란드의 미래를 좋다고 보는 겁니다. 지도자의 그런 자세, 그렇죠. 지도력. 그리고 그 폴란드 국민들이 가장 친미해요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난대로 폴란드에 미군유가 있으면 러시아 견제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제일 가까운 데인데. 여러 가지. 그렇지. 독일은 뭐 좀 돈 좀 벌었다고 뭐 미국한테 그 뭐 좀 틱틱거리고. 근데 폴란드는 네네. 대통령이 나와서 훈련하러 온 미군을 환영하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봤을 내가 때. 참 그 상황을 보고 아 폴란드 잘한다 했는데 그 우리 흔히 목사님도 인용하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 네. 책에 보면은 21세기 유럽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는 폴란드라고 나옵니다. 그 나라가 네네. 뭐 수백 년 동안 찢어지고 뽀개지고 뭐 제일 불쌍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그 탁월한 외교 정책을 가지고서 난 그 미군 훈련하는 걸 끌어다가 여기서 훈련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대통령까지 가서 환영을 해주는. 아니 여기도 미군 훈련할 때 대통령이 나가서 그 사령관하고 악수하고 잘 오셨다 그러면은 그게 국가 안보죠. 맞습니다. 그게 국가 안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까지 네네. 열렸었는데요. 요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신지 그것도 조금 박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협상이 어떻게 나냐면 누가 결정적인 승리를 하느냐 또 결정적인 패배를 하냐에 따라서 협상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비슷할 때는 협상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야 네네. 우크라이나 잘 싸우네. 그러면 말로 해결될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되거든. 러시아랑도 싸움이 되네. 그럼 말로 할 필요가 없죠. 협상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네네. 전쟁하다가 협상은 그 decisive victory가 또는 decisive defeat, 그러니까 완벽한 패배, 완벽한 승리가 가능할 때 협상이 됩니다. 비슷할 때 누가 협상하겠어요? 지금 사실 협상 테이블이 열린 건 형식적인. 형식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네. 내가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협상이 될 겁니다. 또는 러시아가 이거 오래 가겠네 그래도 될 거고. 그렇구나. 그럼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괜찮겠네요. 그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제 국제법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예. 국제법이 적용이 안 될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국제법 자꾸 갖다 밀고 너는 네네. 침략국이야.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전염돼요. 네네. 이제 콘테이전 오브 워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전염됩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할 때 그 전쟁이 옆으로 막 번져 나가는데 미국이라든가 나토의 그 책무는 네네.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제한되는 거로 막는 거가 제일 큰 임무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야 그렇구나. 그 괜히 뭐 옆 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만약 불가리아가 보냈다라든가 또는 폴란드가 보내면은 러시아가 폴란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도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요. 지금 드는 생각은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그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정말 많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한 일주일 뒤면 대선이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운명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여러분 꼭 제대로 된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도 있고 네, 3월 5일 또 1000만 단일화를 위한 기도회도 있는데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통령은 총사령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써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방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지킬 책임, 우리나라 헌법을 보호할 책임,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군대를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여자든 남자든 총사령관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민간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군인을 지휘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뭐 국가 안보에 투철한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제 3월 5일 1천만 국민 단일화를 위한 이제 기도회를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정말 오늘도 이제 당지수 국민대회를 하시고 정말 바쁘게 지금 2주 동안 매일이요. 네, 2주 동안은 전국을 투어하시고 그 전에는 약 2달 동안 불집회를 또 인도를 하셨고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요. 순교적 정신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물질적 후원과 여러 가지 도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 뜻을 모아서 큰 대의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녁 이슈도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